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필립의 사연방을 듣고 인생을 여러 번 깨우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과거 상처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포복절도 하시고 배꼽이 빠지실지도 몰라요. 그럼 웃음 장전하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목포에서 150km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보이는 가거도라는 섬이 고향이에요. 그곳은 주민이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조용한 섬마을이랍니다. 인구가 적으니 친구들도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은 친구들과 내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어촌에서 생선을 원 없이 먹으며 성장한 저는 20살이 되던 해 대학을 가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해서 섬마을에 플랜카드를 여러 개 달아서 실컷 자랑을 했답니다. 처음 도시를 접하고 많은 것들이 적응되지 않았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사람 사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환경만 달랐지 사는 방법은 섬마을에서 살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다만 서울 사람들은 술을 참 많이 좋아하더군요. 대학 생활하는 내내 동기들과 선배들은 매일같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저는 항상 뒤로 빠져서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 확정을 받게 되었고 남들 스펙 키우던 나이인 24살이 되던 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도 다르지 않았어요.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술을 마시는 일상을 반복하는데 이때부터 저도 술자리를 뒤로 빼지 못했답니다. 아무래도 말단 직원이다 보니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는지 한 번도 회식을 빼먹지 않은 저는 4년 뒤 대리 진급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에 찌들어 갈 때쯤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기가 소개팅을 해줘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해운 회사의 대리였어요. 저와 나이도 동갑이었고 연봉도 비슷하고 통하는 것도 많아서 2번의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뀔 때까지 남자친구의 이렇다 할 흠을 찾지 못하고 예쁜 사랑을 나누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저에게 매일같이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실 저는 늦지막하게 30 중반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구애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30 전에 결혼을 해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받고 바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시댁보다 먼저 저희 집을 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려서 주말에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도착해 선착장으로 향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진 경치를 보고 크게 감탄했답니다. 민주야, 여기 경치 죽인다. 너 이런 데서 자란 거야? 와, 부럽다. 바다를 매일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윤호야, 바다도 매일 보면 별 마음 안 들어.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긴 하다. 너 우리 집 가면 기절하겠어. 거기 경치를 보면 여기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정말? 와, 빨리 가보고 싶다. 기대된다고. 그렇게 저와 윤호는 가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호는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배를 탄 지 1시간이 지날 때까지만 말이죠. 잠시 후 남자친구는 멀미가 시작되었는지 눈을 감고 인상을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멀미해? 아까 멀미약 먹었잖아. 그런데도 힘들어? 말 시키지 마. 당장이라도 오바이트를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일어나봐, 응?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가로젓고는 몸을 뒤틀며 크게 괴로워했어요. 3시간 30분이 더 지나자 제 고향인 가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윤호를 깨우고 다 왔다고 알렸답니다. 자기야, 다 왔어. 이제 그만 일어나. 정말이야? 아, 살았다. 아, 멀미나서 죽는 줄 알았네.
이렇게 괴로워해서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집 어떻게 오려고 그래? 자주 오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짐 챙겨서 내릴 준비하자. 저희는 주말과 월요일 월차까지 써서 2박 3일 동안 지낼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짐가방이 꽤 무거웠답니다. 이윽고 여객선에서 내린 남자친구는 기지개를 켜며 주변 경치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달랐습니다. 와, 여기 완전 무인도 같다. 자기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별거 없네. 그냥 끝없는 바다가 보이는 게 전부잖아. 이런 데서 자랐다니 꽤 지루했겠는걸? 무슨 소리야.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마을로 올라가면 예쁜 곳이 엄청 많다고. 그러자 윤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냐며 제 고향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수신자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도착했어. 전화 타이밍 기가 막힌데? 민주야, 나 너 보인다. 뒤를 돌아봐봐. 그래서 뒤를 돌았더니 아빠가 통통배를 타고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빠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고 아빠도 저와 똑같이 손을 흔들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유로는 굳어진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자기야, 아빠한테 손 좀 흔들어줘. 알았어. 그런데 저 배가 아버님 배야? 왜? 남자친구는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배를 정착하고 저희 앞으로 다가섰답니다. 아빠는 여객선을 보고 제가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중을 나오셨다네요. 그런데 바다 위에 있어서 전화가 터지지 않아 엇갈리게 되었고 저희보다 늦게 섬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아빠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반가워해 주셨고 윤호에게 한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반가워요. 민주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는데 힘들었죠? 그러자 윤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멀미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 사람들이 사는 건지 정말 신기하네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시겠어요? 윤호는 멀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는지 처음 보는 아빠께 불맨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불편하긴. 이 섬 안에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게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 입에 아버님 거죠? 많이 낡은 것 같은데 물 위에 잘 뜨긴 하나요? 누가 버린 거 주워오신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이렇게 멀쩡한 배를 누가 버립니까? 겉보기에는 낡아 보이지만 아직 짱짱합니다. 내가 어부는 아니어도 낚시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타고 있어요. 왜? 한번 태워줄까요? 아닙니다. 괜히 탔다가 배라도 뒤집어지면 어쩌려고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모터보트라도 중고로 한 대 사드려야겠네요. 윤호 말에 아빠는 허허하고 웃으셨고 다른 대답은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예의 없는 남자친구의 언행이 거슬려서 옆구리를 여러 번 찔렀네요. 여하튼 저희 세 사람은 언덕을 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진짜 사람 사는 곳이 맞는 거지? 윤호야, 왜 이렇게 툴툴거려? 여긴 도시가 아니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꾸 투정 부리면 결혼 무르는 수가 있어. 알았어. 미안해. 빨리 아버님 따라가자. 역시 촌사람들은 이 정도 언덕은 가볍게 넘는구나. 저는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한 번만 더 생각 없이 말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언덕을 넘어 집 앞에 가까워지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빠께 했던 것처럼 손을 크게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오랜만이다. 서울 생활 할만하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집에 왔으니 엄마가 주는 밥 실컷 먹고 살 좀 쪄서 돌아가라. 이 총각이 네가 말한 남자친구니? 이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멀긴 많이 머네요. 어머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눈 저희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호가 저희 집안을 살펴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데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데서 잠을 어떻게 자나. 와, 진짜 후졌다 후졌어. 이윽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놀랐구나. 그래도 사람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얼른 앉아요. 집 안 무너져요.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저희를 위해 준비한 식사를 밥상에 올리고 번쩍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 둘러앉은 부모님과 저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아빠가 잡아오신 싱싱한 자연산 회를 맛보았고 매운탕까지 허겁지겁 먹으며 꿀맛을 느꼈죠. 그런데 윤호는 어찌 입맛에 안 맞는지 젓가락질 몇 번 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만 먹어?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 돌돔에 감성돔까지 죄다 자연산이라고. 이거 서울에서 먹으려면 비싼 돈 주고 먹는 것들이야. 생선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나는 다금발이나 참치 아니면 회는 입도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것들은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입이 워낙 고급이라서 땡기지가 않네요. 자기 오늘 왜 이래?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속이 계속 안 좋아. 저는 조금 화가 났지만 윤호가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와 부모님은 포식을 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윤호와 저는 먼 길을 오느라 고단했는지 잠시 누워있다는 게 늦은 밤까지 깊이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고향집에 오면 입맛이 심하게 당겼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남자친구도 멀미가 깨서 식욕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생선이 아닌 소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윤호는 입맛에 맞았는지 엄마가 구워서 상에 올려주는 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서 쩝쩝거리며 맛을 음미했어요. 이 맛이야. 역시 한우는 어디에서 먹어도 항상 맛있다니까. 어머님, 여기 섬에서 소 키우는 사람 있어요? 육질이 장난 아닌데요. 제가 한우 먹을 줄 아는데 이 정도면 A+급이 되는 한우인 것 같아요. 제 말 맞죠? 소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수다를 떠는 윤호에게 엄마가 대답해줬습니다. 이거 미국산인데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거 사다 놓은 거야. 한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 맞춰? 그 순간 저는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어쩌네 저쩌네 하던 남자친구가 한 방 먹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윤호는 머쓱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허공을 보며 괜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윤호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기분 좋게 마시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주 2병을 들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고향 가거도의 특산물인 거북손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윤호가 소리치는 바람에 저희 세 식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많이 놀랐구만. 누가 도시 사람 아니랄까봐. 거북손을 처음 보는 모양이지. 이건 우리 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등 특산물이야. 생긴 게 거북이 손을 닮아서 거북손이라고 해. 생긴 게 조금 징그러워도 맛은 일품이니 어서 들게나. 아버님, 이런 게 특산물이라고요?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이런 걸 먹는 거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까? 혹시 다금발이나 참치 같은 건 없나요? 그러자 아빠는 목을 푸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보, 이 친구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좀 가져다 줘. 결국 엄마는 냉장고에 있던 미국 소고기를 마저 구워서 윤호 앞에 놔주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연거푸 잔을 비우며 아빠와 윤호가 진하게 취했답니다. 아빠는 윤호에게 저를 끝까지 사랑할 거냐고 평생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자네, 내 딸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 있나? 민주가 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고생이죠. 처가댁이 이런 까마득한 곳에 있으니 올 때마다 개고생하게 생겼다고요. 그렇다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잠자리까지 불편하니 고생은 제가 하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취중 진담인지 술주정인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 처음 아버님 통통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청승맞게 그 낡아빠지고 금방이라도 뒤집히게 생긴 걸 타고 다니세요?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모터보트라도 중고로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낚시 다니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그래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입니까? 제 평생 이렇게 후진 집은 처음이라고요. 무슨 여인숙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허름한 데서 사시면 몸에 병균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 이미 기생충 같은 게 몸속에
득실거릴지도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보세요. 어쨌든 제가 모터보트 쏘고 집 인테리어까지 싹 갈아드릴게요. 제가 민주를 위해 그 정도 베풀어 드리죠. 저는 윤호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며 말렸지만 이미 만취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표정이 굳어지시긴 했지만 쓴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윤호의 말을 들어주고 계셨고요. 그러자 윤호는 한술 더 떠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집이 좀 사는 편이니까 혼수나 예단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양심이 있는 놈이라고요.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겠습니까? 민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 분은 아무 걱정 마세요. 라며 큰 소리로 떵떵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내려고 윤호의 볼을 꼬집으려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이미 취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라고. 그런데 이 친구 우리가 많이 불쌍해 보였나 보다. 이거야 원 딸 앞에서 체면이 안 서는구나.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거라 일부러 고치지 않으시는 거잖아. 그리고 통통배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 아빠께 가장 소중한 거잖아. 이 사람이 도시에만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서 헛소리하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러자 아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만 방으로 들어가 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와 윤호는 깊이 잠에 들어 있었는데 집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저희 둘 다 잠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창가로 다가와 윤호군, 민주야, 우리가 장을 봐왔는데 나와서 좀 옮겨줄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윤호는 머리에 새집을 지은 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아빠의 차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못 봤는데? 이 티코가 아버님 차예요? 어서 짐이나 좀 날라주게. 자네가 어제 한우를 계속 찾는 것 같길래 프리미엄급으로 사왔어. 그러자 윤호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울리지 않게 티코에 한우를 실어요? 아, 진짜 웃기다.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아, 진짜 언제적 차를 아직도 끌고 계신 거예요. 이거 단종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티코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합니다. 아버님, 요즘 중고차 저렴한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반떼급으로 하나 사드릴게요. 티코라니. 아, 진짜 웃기네. 이에 저는 선을 넘는 말을 여러 번 한 윤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송윤호! 너 진짜 말 조심 안 해?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너 본성이 원래 이런 놈이었니? 왜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송윤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자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셨고 윤호는 그 자리에 서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아, 내가 먼 길에 와서 그런가 자꾸 헛소리를 하네. 이놈의 입이 방정이다.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결혼이고 뭐고 다 물을 거야.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려. 그러자 윤호는 손살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와 오늘 무례한 태도와 말을 뱉은 것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엄마 아빠는 윤호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싫다 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는 육고기와 나물들로 반찬을 채우셨고 식사는 무사히 끝났어요. 윤호는 아까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어색했는지 혼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답니다. 윤호군이 많이 반성했나 보네.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괜찮다고 한번 더 다독여줘야겠어. 당신이랑 민주는 집에 그대로 있어. 그렇게 아빠는 윤호를 따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빠 혼자 들어오셨어요. 여보, 왜 혼자 들어와? 잘 풀지 못한 거야? 아, 아니, 윤호군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서 말을 못 걸었어. 아무래도 같이 낚시라도 나가서 시원하게 바람이나 쏘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옷 좀 갈아입을 테니 당신이 채비 좀 해줘. 저도 아빠를 따라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온 윤호에게 낚시 갈 준비를 하자고 일렀습니다. 뭐? 낚시? 설마 어제 그 통통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고? 야, 민주야, 내가 그 배를 타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멀미가 심하잖아. 배가 많이 흔들리면 멀미가 몇 배는 심할 거라고. 윤호의 볼멘 소리가 끝나자 아빠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배 말고 다른 걸 탈 거야.
흔들림 없고 아주 좋은 배로 말이야. 그러니까 멀미 걱정은 하지 말게나. 그래서 윤호는 더는 변명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발걸음을 뒤따랐습니다. 엄마만 집에 홀로 남은 채 저희 세 사람은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아빠와 윤호는 낚시 장비를 들고 가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싯대가 2대밖에 없어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 나도 낚시할 건데 한 대는 어딨어? 배에 따로 있는 거지. 아니, 오늘은 나랑 윤호 군만 나갈 거야. 민주 너는 나온 김에 거북손이나 좀 따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니 왜? 나도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하려고 했는데. 민주야, 남자끼리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좀 봐줘라. 그렇게 저는 선착장까지 함께 갔다가 근처 돌바위에서 거북손을 잡아서 돌아가기로 했네요. 이윽고 선착장 앞에 도착하자 윤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을 크게 떡 하고 벌리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오, 아버님, 저 요트 좀 보세요.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초호화 요트라고요. 이런 총구석에도, 아니, 이런 어촌에도 저런 요트를 소유한 알부자가 있나요? 왜? 저 요트 타고 싶은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런 최고급 요트는 대하는데도 엄청 비쌀 거라고요. 진짜 멋진 요트네요. 그러자 아빠가 빙그레 웃으시며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헤, 그렇게 타고 싶으면 타야지. 저 요트는 대여할 필요가 없는 내 요트니까 얼마든지 타보게나. 아버님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관광객을 상대로 요트와 제트스키를 대여해주는 보트 사업과 펜션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숙박업도 같이 하고 계셨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구구절절히 저희 집안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굳이 자랑하지 않았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요트가 정말 아빠 것이 맞냐고 10번은 넘게 물어보더군요. 아, 진짜 몇 번째 물어보는 거야. 아빠 거 맞다고. 어서 장비 챙겨서 타기나 해. 진짜야, 민주야? 저런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통통배를 타시고 허름한 집에 사셔? 결국 저는 저희 집안 사정을 솔직히 말해주었고 부모님 집과 통통배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라 구구절절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윤호는 입이 귀에 걸려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조금 전까지 무시하던 태도는 눈꽃만큼도 남지 않았답니다. 아버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이 이 최고급 요트를 태워주신다니 영광스럽게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그래, 내가 자네에게 꼭 다금바리를 잡게 해주겠네. 두 사람은 요트에 올라 시동을 걸고 신나게 바다 위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당부대로 거북손을 잡으러 돌바위 근처에서 수십 마리의 거북손을 잡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아빠와 윤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는지 부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해질녘이 되자 아빠의 인기척이 들려왔고 저는 곧장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빠, 왜 혼자 오세요? 윤호는 어디 갔어요? 아빠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엄마를 불러 거실에 마주 앉으시며 말문을 여셨어요. 네 남자친구 말이다.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되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말이야. 나와 네 엄마는 처음부터 윤호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주 꼴보기 싫었지. 그런데 민주 네가 시켜서 우리에게 사과했을 때 마음을 풀고 좋은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지. 그런데 오늘 아침을 먹고 혼자 바람 쐬러 나갔을 때 전화 통화하느라 내가 그냥 들어온 거 기억하지? 그때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더구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찍은 동영상을 보는 게 빠르겠다. 한번 보렴. 아빠는 핸드폰 영상을 켜고 저와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남자친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몰라. 여기 완전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야. 장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인이야. 완전 거지가 따로 없어. 무너지기 직전인 집구석에 차도 티코 탄다니까. 그 옛날에 단종된 티코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촌에 살면 좋은 배 한 척씩은 가지고 있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장인은 나이가 빠져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통통배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 아, 장인이나 장모나 한 세트로 거지라니까. 여기 오고 나서 민주한테 정 떨어져서 결혼이 하기 싫어진다.
나중에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돈을 다발로 갖다 바쳐야 할 사이즈라니까. 아, 빨리 서울 가고 싶다.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저희 부모님 욕을 신랄하게 하는 윤호의 모습이 아빠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겉과 속이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역시 충격을 받아 숨을 씩씩 내쉬었네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양반이 못될 윤호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려 전화를 받았어요. 민주야, 나 지금 만제도라는 곳이야. 아버님이랑 낚시하다가 다금바리를 잡았거든? 그래서 만제도에서 경치 좋은 데서 회 떠서 먹자며 회뜰 칼을 빌리신다고 잠깐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오셔. 화장실이고 마을을 다 돌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계셔. 어떡하지? 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가 낚시하고 만제도에 남자친구를 버리고 오신 상황 같더라고요. 윤호의 말에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어이, 윤호군, 나 여기 있네.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를 두고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거기서 회 맛있게 먹고 혼자 배 타고 목포로 가서 기차를 타면 되지. 그리고 자네가 잡은 다금바리 말이야. 그거 다금바리 아니야. 너 놀려주려고 거짓말 좀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뿔락이랑 다금바리를 구분도 못하는 건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다금바리 회를 그렇게 많이 처먹었다면서 여하튼 너 같은 자식한테 내 딸 못 주니까 혼자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게나. 그럼 이만 끊겠네. 아버님! 저와 엄마는 조금 전까지 화가 났지만 아빠의 행동에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민주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없지만 저 윤호라는 놈은 정말 아니다. 결혼하면 네가 많이 힘들고 피곤할 게 뻔하다. 저런 인성을 가진 사내랑 살면 민주 네 가슴에 못이 수천 번 박힐 거라고. 그러니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아빠, 저도 윤호랑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요. 말하는 거며 무식한 행동들까지 정말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아빠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딴 섬에다 버리고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아빠, 그 자식 지가 만들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윤호를 골탕 먹인 것에 깔깔거리며 웃었고 저희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는 회사에 연락해 며칠 더 휴가를 신청하고 가거도에서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펜션에 가서 캠핑을 즐기기도 했고 제트스키에 올라 바다를 질주하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휴가 끝나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왔더라고요. 그리고 꺼놓았던 핸드폰을 켰더니 윤호에게 부재중 전화가 100통에 문자가 20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그 못된 놈도 만제도에서 돈 한 푼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말하고 돈을 빌려 서울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는 문자들이 수두룩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정남이가 떨어져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도 전화가 되지 않자 제 집 앞까지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며 빌더라고요. 그래서 윤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요트도 없고 펜션도 없이 낡은 통통배와 허물어져가는 집만 가지고 계셨어도 지금처럼 애원했을까? 그 순간 제 눈을 피하는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윤호에게 선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짝소리가 나게 따귀를 날려주었죠. 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막말한 대가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뒤를 돌아 저는 집으로 들어갔고 윤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게 제가 본 윤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 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함께 고향인 가거도에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도 제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인 윤호가 봤던 것처럼 집과 통통배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진짜 고향에 온 기분이라며 좋아해 주었고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본 부모님은 결혼 승낙을 해주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지금 남편과 1년에 한두 번씩 가거도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거도에 자리 잡고 살자고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제 전 남자친구를 고향에 데려갔다가 생긴 사연을 쭉 써봤는데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아빠를 뵐 때마다 볼락을 다금바리로 속이고 만제도에 혼자 버리고 돌아온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답니다. 물론 모든 일은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 벌어진 일이라 부끄럽긴 하지만 이 또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